오늘 사실 주제는요, 뭘로 정했냐면요, 월드컵 경기가 이번만큼 재밌었을 때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떤 한 수가 있었거든요. 뭐 선수도 굉장히 좋았지만, 개인 기량도 좋았지만 감독의 한 수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월드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드컵 경기를 결정했던 감독의 한 수, 베스트 5를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볼까요? 순위 매기셨죠? 저는 이게 스페인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거. 근데 요거는 사실 첫 경기에서는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팀이 이 경기를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대박인데 갈수록 쪽박이 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 저는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기용한단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로드리가 센터백을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자리에 로드리를 배치한 이유는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고, 그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거는 굉장히 좋은 수였다. 다만 상대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파이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 보니 젊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윙포워드 성향의 젊은 공격수를 3명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전방부터 압박하고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이제 결정력 문제가 있다는 게 매 경기 좀 드러났다. 첫 경기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요 수가. 그래서 5위다. 네. 제 5위는 이제 8강 크로아티아 브라질전. 네, 굉장한 명경기였죠. 이때 달리치 감독이 경기 중 꺼내들었던 교체술입니다. 이제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이날 브라질이 이전과는 다르게 몸이 좀 무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크로아티아가 오히려 브라질을 잘 상대하고 오히려 더 인상적인 내용을 보였던 시간들도 있었죠. 경기가 이제 후반전 그리고 막판 이어서 연장전까지 달리치 감독이 교체를 썼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후반전 72분에 크라마리치를 빼고 페트코비치를 투입을 시킵니다. 이 페트코비치의 투입이 그대로 페트코비치가 브라질전 연장 후반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결과를 네.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체는 신의 한 수가 됐고요. 그리고 파샬리치를 빼고 블라시치를 넣으면서 오른쪽 측면에 이제 활력을 좀 넣어주었죠. 일단 연장 전반 종료 직전에 네이마르가 일단 먼저 선제골을 넣습니다. 아, 멋진 골이었죠. 네, 네이마르는 정말 역할을 해냈고, 크로아티아는 이 연장전 체력도 거의 떨어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브라질보다도 크로아티아가 이전 16강에서 일본과 이미 승부차기를 간 상황이라 이 체력전의 상황에서 연장 전반에 선제 실점을 허용한 건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달리치 감독이 108분에 코바치치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예르 선수를 넣어서 미드필더들도 공격적으로 배치했고요. 110분에 왼쪽 풀백 소사를 대신해서 공격수 부디미르를 넣었고, 114분에 미드필더 브로조비치를 빼고 우리 또 K리그의 자랑 오르시치. 네, 오르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르샤가 도움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장 후반부에 정말 급해진 상황에서 공격 일변도의 투입을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이, 그리고 치치 감독이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수비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결국 크로아티아가 더 경기 국면에 마무리의 숫자를 늘리는 상황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페트코비치가 동점골을 만들게 됐고요. 연장 승부 그리고 승부차기 승부는 니바코비치가 주인공이 되면서 크로아티아가 4강으로 올라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네덜란드 루이스 파날 감독이 8강 아르헨티나전에서 막판에 트윈 타워를 세운 전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랬었습니다. 그래서 4위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아르헨티나의 경기였어요.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앞서 있었고 그렇게 마무리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날 감독이 결국은 2명의 장신 스트라이커 루크 도용하고 베오르스트를 투입하면서 최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를 세워놓고 공중볼 다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베오르스트가 막판에 2골을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데, 이 막판에 2골을 넣을 때 네덜란드의 기세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이에서 좀 약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파날 감독이 왜 명장인지 다시 한번 알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늙은 여우 같은 느낌. 네, 지금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감독인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껴둔 카드가 있어. 그러면서 루크 도용하고 베오르스트를 투입하는. 사실 네덜란드 내에서도 선수 명단 나왔을 때 약간의 비판이 있었어요. 네. 도니 말런 같은 스트라이커를 기용하지 않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3-1-2 포메이션 쓰니까 투톱으로는 발빠른 공격수를 배치했거든요. 뭐 각포라든가 데파이라든가 베르바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플랜 A로 썼는데, 왜 장신 스트라이커를 2명이나 데리고 갔느냐. 여기다가 얀센까지 치면 3명이거든요. 네. 왜 장신 스트라이커를 3명이나 데리고 가? 차라리 도니 말론 같은 선수를 데리고 가서 플랜 A에 더 많이
카드를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데리고 갔는지 이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 만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데려간 거라고 그런 얘기 느낌이었죠. 바나드 대단하죠. 결국은 월드컵 무패 감독으로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연장전에도 계속해서 높이 경쟁을 시켰어야 되는데 2대2 시켜놓고 나니까 메시가 좀 두려웠나 봐요. 네. 그래서 또 라인을 내리면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승부차기까지 갔고 승부차기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8강이라는 것도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전 월드컵은 나오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바날 감독이 돌아와서 또다시 8강까지 이끈 거잖아요. 대단한 성적이긴 한데 승부차기로 탈락하면은 아쉽죠. 아쉽죠. 네, 너무 아쉽죠. 네. 어쨌든 4위 이 파날 감독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4위는 뭘까요? 우리 국민을 기쁘게 했던 벤투 감독의 이강인 선수 기용과 황희찬 투입 네, 두 개를 꼽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먼저 얘기하면 우루과이전에 이강인 선수를 바로 쓸 거라고는 사실 경기 전까지는 많이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발탁이 되느냐 마느냐까지도 사실 대회 전에 논쟁거리였잖아요.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벤치 말고 필드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월드컵 기간 동안 이강인 선수를 후연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벤투 감독의 눈에도 이강인 선수의 최근 유럽 리그 라리가에서 보여줬던 수비 가담, 보다 더 올라온 적극성, 경합 능력, 또 원래 이 선수가 지니고 있던 왼발의 천부적인 패스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과감하게 이강인 선수를 경기 중 조커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잘해요. 바뀌었죠. 네. 네. 우루과이전도 0대0 하지만 우루과이가 골대를 맞추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가나전은 들어오자마자 상대 볼 뺏고 그냥 바로 크로스 올려서 네. 주규성 헤더골에 도움도 기록을 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의 왼발킥, 크로스, 뭐 패스 능력 다 좋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 생각엔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해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이에요. 네. 네, 이미 마요르카에서도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쉴 수 없이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고 상대와 붙어주고 싸워주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후반전 중반에 우리가 분위기를 바꿔야 될 때 이강인을 필두로 우리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조커 기용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매우 필요했던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다고 보고요. 황희찬 선수의 투입은 포르투갈전 후반 중반 투입 하나로 모든 설명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황희찬이 그때 들어오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꿔주고 최종적으로는 손흥민의 마지막 스프린트에 그대로 호응하는 침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아주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려줬죠. 맞아요. 길이길이 남을 장면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위 들어볼게요. 저는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은바페 봉쇄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갖고 나온 플랜 A도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 이 플랜 A가 제대로 가동 안 되니까 플랜 B를 바꾸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플랜 A라고 얘기하는 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데클런 라이스, 수비에 존 스톤스 둘을 이용해서 빌드업하는 그 방법이었는데 첫 경기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이게 막히기 시작하니까 조던 핸더슨을 투입하면서 4-3-3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감독으로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상황 대처 능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달리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오고 나서 잉글랜드 성적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프랑스하고 경기에서 조던 핸더슨이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워커랑 함께 은바페를 묶는 그러면서 부카요 사카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뭐 해리 케인이 PK 2개 중에 하나를 실축하면서 결국 이 경기는 패배했습니다만 은바페가 자신에게 상대 선수를 막 끌어들이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수비를 뚫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은 성공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해리 케인의 PK 실축이라든가 아니면 심판이 좀 몸싸움에 대해서 관대하게 본다거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대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선수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플랜 A는 잘 짜갖고 나왔는데 근데 선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타이밍인데 선수 교체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구나. 요건 좀 아쉽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감독이 내가 플랜 A를 짜갖고 나왔어. 근데 경기가 너무 잘 이루어져. 다만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실점을 했을 뿐이지 경기 내용은 좋아.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변화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경기력은 잉글랜드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인간의 그런 생각이 좀 본능에 들었어요. 따라서. 네. 자, 이명철 해설위원의 3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결승으로 올라오는데요. 결승전에 데시안 감독이 보여준 파격적인 교체술입니다. 야, 나 진짜. 긴장 엄청 네. 하셨죠. 아니요. 네. 난 이해를 못했어. 경기를 보는 도중에. 왜 이렇게 교체를 빨리 할까? 그리고 지루를 너무 빨리 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르헨티나는 높이의 양점이 있는데 프랑스 공격수 중에서 높이에서 강한 스트라이커는 지루거든요. 그러면 지루를 이렇게 빨리 뺄 거면 차라리 선발에서 제외하고 교체로 투입하지. 왜 이렇게 빨리 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의도가 좀 있었죠. 물론 이제 지루가 혹시 몸 상태의 어떤 변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일단 해야 됩니다. 그건 전제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교체를 통해서 수비에서 디마리아에게 페널티킥을 헌납했던 우스망 덴벨레를 빼고 지루도 동시에 뺐어요. 그리고 들어온 선수들이 렌달콜로 무아니와 마르쿠스 티랑인데 마르쿠스 티랑은 이미 모로코전에도 교체 출전을 해서 속도전을 붙이면서 바로 측면에 활력을 넣어준 선수였고 렌달콜로 무아니도 모로코전에 득점도 했고 이 선수도 발이 꽤 빠르고 움직임의 폭이 넓어서 전방에 속도를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무아니와 티랑이 투입되면서 킬리안 음바페가 왼쪽이 아닌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음바페가 뭐 중앙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향력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후반전에 연달아 두 골을 넣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그릴 수가 있었다.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41분 교체 2개를 했음에도 경기는 후반전 초반까지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네,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페이스였습니다. 근데 71분에 이번 대회 최고의 폼을 보여주던 그리즈만을 빼고 코망을 넣는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테오 헤르난데스를 빼고 카마빈가를 넣는 선택까지 네. 합니다. 왼쪽 풀백 테오 헤르난데스가 사실 왼쪽 공격에 진짜 키를 주고 있던 선수인데 그 테오를 빼고 카마빈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두 카드도 신의 한 수였죠. 일단 코망 카마빈가가 서로 메시에게 볼을 뺏거나 틀어막으면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봉쇄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 둘이 메시의 공을 끊고 그러면서 바로 프랑스가 역습에 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메시가 볼을 뺏기면서 실점의 빌미가 되는 장면들까지 있었는데 그러면서 80분과 81분에 연달아 음바페가 두 골을 넣게 됐고요. 게다가 라비오를 대신해서 포파라를 넣는 선택. 뭐 바란의 교체는 아무래도 부상이 좀 큰 역할이긴 했었지만 연장에도 교체를 시기적절하게 체력적인 상황, 부상에 대한 상황들까지 잘 고려해주면서 써주면서 여러분들 데시안 감독은 0대2로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교체를 통해서 그것도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빨랐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어낸 부분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후반 중반까지는 선수 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지루하고 덴벨레를 빼고 티랑하고 무아니를 투입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 30분 지나면서부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선수 교체가 거의 없는 상태로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우디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부터는 다 전력 투구예요. 그럼 결승전 후반 30분 지날 때쯤부터는 체력이 힘들죠. 많이 고가야 되거든요. 근데 티랑이라든가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도 뛰어난데 갖다 박아요. 말 그대로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부딪혀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전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여기다가 코망을 투입하네?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를 한 명 더 투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는 연계 플레이에 의한 공격 전개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직선적인 플레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선적인 플레이가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면 수비 라인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슈팅 때리면 손에 맞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전반 40분에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나서 이 두 선수를 투입했다? 이거면 데시안 감독, 야 이거는 뭐 천리안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 보면 이해는 되는데 선수 교체하고 60분까지는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막판은 데시안 감독이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네. 있었고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한 수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스칼로니 감독이 디마리아 활용을 뽑았어요. 네. 아까 전에 이명철 해설위원도 얘기했지만은 디마리아가 조별리그 경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오고 나서는 선발 명단에서 다 제외가 돼요. 거기 스칼로니 감독이 조별리그에서 4-3-3 쓰고 그리고 나서 토너먼트 단계에 와서는 약간씩 변화를 줘요. 준결승 크로아티아전 같은 경우에는 4-4-2 쓰고 그러면서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가동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디마리아는 플랜 A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결승전 프랑스전에서 왼쪽 윙포워드를 기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메시, 최전방에 훌리안 알바레스지만 메시는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그 가운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메시를 보지 않은 가운데 왼쪽에 디마리아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또 올라와요. 그 가운데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풀백인 몰리나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격 라인에 5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백포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윙어들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줘야 돼요. 그때 실수를 범한 게 덴벨레예요. 네. 그래서 PK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을 갖고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 디마리아가 나와서 제가 뭘 하겠냐 이런 생각 있다가 PK 유도도 하고 골도 넣고 벤치에서 눈물도 2번 흘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얘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으면서 스칼로니 감독이 디마리아를 왜 결승전에 이렇게 썼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위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명철 위원님의 2위도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스칼로니 감독인데요. 스칼로니 감독이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 후반전부터 엔소 페르난데스와 훌리안 알바레스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겁니다. 1, 2차전까지는 1차전은 일단 파레데스가 사우디전 선발이었고 라우타로가 메시의 파트너였죠. 2차전 멕시코전은 라우타로는 여전히 메시의 파트너였고 그 부진했던 파레데스의 자리는 귀도 로드리게스가 대신했었습니다. 근데 귀도 로드리게스가 들어와서 파레데스보단 나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의 중원에서의 경기력이 극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이 극적으로 올라온 순간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메시의 파트너가 되고 이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귀도 로드리게스보다도 중앙 미드필더로 더 관여가 되면서 그러면서 볼 순환에 기여가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4골을 넣었는데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골을 넣어줬어요. 폴란드전 3차전 사실 아직까지 그때까지 아르헨티나가 16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훌리안 알바레스가 바로 골을 넣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크로아티아전의 멀티골 이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결승 진출에도 크게 기여를 했던 훌리안 알바레스였고 엔소 페르난데스의 경우도 중요했던 멕시코전 2번째 골을 넣어주는 그러면서 멕시코전을 승리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16강 경쟁에서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됐고요. 이후부터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3선 미드필더의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계속 훌륭한 위치 선정, 수비, 커팅, 볼 배급, 전환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둘을 2차전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고 만약 스칼로니 감독이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야 라우타로 저걸 또 놓치네. 라우타로 어떻게 이걸 또 놓치냐. 라우타로 왜 쟤한테만 자꾸 기회가 가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대회 내내 아르헨티나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점점 더 2위까지 얘기를 듣는데 듣는 전술마다 참 면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위는 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지는데 뭘까요? 저는 일본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네. 공격수 인해 전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공격수를 갑자기 늘림으로 인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경기의 집중력 이런 부분이 너무 놀라웠고 특히 독일전 저는 이거 당연히 독일이 일본을 들여밟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제골 허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PK를 내줬잖아요. 네. 긴도안이 PK로 선제골을 넣고 또 긴도안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전반전에 놓쳐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후반전에 또 독일이 쉽게 가져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리아스 감독이 갑자기 공격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야 이거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올 전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뭐 토너먼트 결승전이나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전술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준비를 해갖고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4백에서 3백으로 바꾸고 결국은 좌우 측면의 공격수 최전방의 공격수 그 밑에 3명 또 두고 그래서 6명을 공격수를 포진을 하고 그 가운데 골이 들어갔을 때 상대가 뭐야 이거 이랬을 때 한 대 더 친다. 정신 차리기 전에 따닥 이렇게 2번 때린다. 그게 독일전에서도 통했고 스페인전에서도 통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는데 아주 정반대의 경우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도 모리아스 감독입니다. 코스타리카전에서 아니 독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코스타리카전에서 0대1로 패배하는 걸 보면서 이 감독은 대체 뭘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감독이 아니다. 알고 싶다. 그런데 스페인전 잡고 크로아티아전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에 대한 놀라움 가장 컸습니다. 가능성을 넘어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한 그런 무대가 아닌가. 사실 뭐 일본 선수 중에서 몇몇은 이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이 크게 보면은 역습 전술이에요. 공격수를 늘리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이 순간에 공격력을 폭발시키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좌우 측면을 이용하면서 공격 전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본 선수들 대다수는 우리가 볼을 점유하고 싶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처럼 축구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모리아스 감독이 꺼낸 카드 자체가 놀라웠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놀라웠으니까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기를 또 1위까지 네. 모셨는데 여러분
제가 1위로서 일본의 모리야스 하즈메 감독을 뽑았다고 밑에 뭐 나카무라송, 뭐 다나카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1위 네. 임영철 위원님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제 1위는 사실 중복되는데요. 결승 디마리아 기용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1위가 맞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디마리아 기용은 앞서서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록 몇 가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코파 아메리카 때도 디마리아가 그 대회 내내 골이 없다가 결승 브라질전에서 대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대회 내내 디마리아는 골이 없었고 심지어 토너먼트에서는 16강부터 4강까지 8분 뛰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 경기 8분이었습니다. 근데 결승에 선발 출전을 해서 대회 첫 골을 넣었죠. 그리고 그게 결승에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리드를 잡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마리아는 정말 결승전의 사나이다 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디마리아의 커리어를 다시 이전으로 좀 돌려보면 2013-14 시즌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승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디마리아가 결승전에서 그렇게 빼어난 활약을 했었고 디마리아가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뛰었던 2019-20 시즌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도 파리 생제르맹이 물론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디마리아 선수의 활약이 꽤 좋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어느 선수도 이 정도의 결승 클러치 능력을 가진 선수는 흔치 않다고 보는데 유독 결승에서 뭔가를 보여줄 줄 아는 이상한 능력이 있는 선수가 전 디마리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디마리아가 부상으로 일찍이 토너먼트 도중에 이제 대회에서 이탈을 했어요. 만약 아르헨티나가 그때 독일하고 결승 때 디마리아가 있었다면 결승에서 뭔가 해주는 디마리아의 존재감으로 그때 결과도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래서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월드컵은 끝이 났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쉬어야죠. 아니 쉬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해외 리그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 나 내일부터 슬슬 들어가. 시간이 카라바오컵 시작했어. 아니 뭐 벌써 이렇게 빨리 들어가죠. 네. 그렇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외 리그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